안녕하십니까. 하트웰의원의 노한규입니다. 전종범입니다. 김지용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 섬유근육통 또는 줄여서 섬유근통이라고도 하죠. 섬유근육통 진단을 받으신 분들께 드리는 영상입니다. 섬유근육통 진단받고 고통받으시는 분들 정말 많죠. 네, 저희 병원에도 많이들 오십니다. 안타깝습니다. 자, 먼저 섬유근육통 어떤 병인지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히 정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특별한 원인 없이 전신에 걸쳐서 만성적인 통증을 느끼는 질환 이렇게 돼 있고, 검사상으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서 환자분들이 꾀병 아니냐 이런 이제 오해를 받거나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쉬운 질환으로 알려져 있고, 정신병 아니냐 뭐 이런 진단도 많이 받고, 원인이 안 밝혀졌기 때문에 뇌가 통증 신호를 처리하는 방식, 즉 민감하게 반응해서 생기는 병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상으로는 뭐 어떤 특정 부위가 아픈 게 아니라 전신이 돌아가면서 다 아픈, 실제 이런 이제 증상들을 호소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리고 특히 이제 앞통점이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그래서 이제 진단의 기준들이 계속 바뀌어 왔는데, 크게는 1990년도와 그 다음에 20년이 지난 2010년도 이때 이제 크게 바뀌었고, 2016년에는 이제 약간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먼저 1990년에 생긴 것은 앞통이 생기는 지점을 표시를 18군데를 해놓고 그 중에 11군데 이상에서 통증이 느끼면 이제 섬유근육통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굉장히 좀 부정확해요. 그래서 2010년에는 이 앞통 이 진단 기준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일주일간 몸의 여러 군데 부위에 이제 통증, 총 이제 19개 부위를 나누고 그 중에서 얼마나 여러 군데에서 통증이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심하게 통증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서 점수화해서 진단을 내리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약간의 수정이 된 것은, 이전에는 뭐 루푸스나 디스크 이런 다른 질환이 있으면은 섬유근육통 진단 기준에서 빠졌었는데, 2016년도에는 그런 것들이 있어도 섬유근육통 진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광범위한 통증 지수가 더 중요하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몸의 5개 구역 중에 4개 구역 이상에서 통증이 있어야 이 섬유근육통 진단을 내릴 수 있다. 그래서 이 전신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내용이 좀 바뀌었죠. 그리고 이 섬유근육통의 원인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중추신경계에서 통증을 과민하게 느끼는 것으로 이제 그래서 생기는 것이다. 이제 추정입니다. 그래서 통증의 민감도가 증가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 완전히 밝혀진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유전적 소인이나 환경적 요인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가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환자분들 중에 이걸 또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이게 왜 섬유근육통이냐? 섬유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거고, 이 섬유근육통이 의미하는 게 뭔가 말씀을 드리면, 이 섬유근육통이라는 것은 처음에 1904년도에 윌리엄 가워스라고 하는 신경학자가 어떤 원인 모를 이 만성 통증을 호소하는 분에게 이것이 이제 근육과 섬유 조직에 염증이 생겨서 이런 것이다라고 본인이 추측을 해서 본인이 그냥 이런 말을 처음으로 썼어요. 섬유 조직염이라는 말을. 그런데 이 섬유 조직염이라는 말이 여러 의사들에게 퍼져나갔죠. 그래서 많은 의사들이 이 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왜냐? 환자는 아프다는데 원인을 못 찾는 그런 환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의사들은 그런 환자들에게 뭔가 병명을 붙여야 되는데, 마땅히 붙일 병명이 없었는데 이제 저렇게 원인 모를 만성 통증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으니까 저 병명을 붙여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용을 하다가 아무리 봐도 이게 염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원인 모를 통증이다. 그래서 우리가 염증의 의미를 달고 있는 저 조직염, 거기서 염자를 빼고 거기에 이제 통증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은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1990년도에 미국의 류마티스 학회에서 명칭을 정식으로 이제 사용하기로 해서 이게 굳어진 거죠. 그런데 섬유근육통이라는 병은 그래서 특정한 병명이 아닙니다. 섬유와 근육과 전혀 무관한 거고요. 아까 제가 짧게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는 아프다고 하는데 원인을 의사가 찾지 못할 때,
그런 환자들을 분류해 놓기 위해서 임의로 사용하는 진단명입니다. 그리고 이 병명을 사용하는 또 하나의 숨겨진 목적, 이건 뭐 목적이라기보다는 부수적 이득이라고 할까요? 의사들에게. 의사가 환자에게 당신은 섬유근육통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의사가 편해집니다. 왜냐하면 섬유근육통이라는 병은 어차피 못 고치는 병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당신의 뇌가 과민하게 반응하는 거야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의사는 이 환자의 통증에 대한 치료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그런데 환자는 그 병명을 듣는 진단을 받는 그 순간부터 막 검색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섬유근육통은 안 낫는 병, 불치까지는 아니더라도 난치병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나는 이 평생 이 통증을 안고 살아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 이 섬유근육통이라는 병은 지금까지는 류마티스 내과에서 주로 진료하는, 왜냐하면 이것도 혹시나 자가 면역 질환과 관련된 것이 아닌가라는 또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류마티스 내과에서 이제 그동안 이 섬유근육통 질환들을 봐왔는데, 그런데 오늘 저희 지금 혈관을 보는 의사들이 섬유근육통을 갖고 나오는 것은 이 섬유근육통 진단을 받은 환자분들 중에 적지 않은 환자들이 정맥부전 환자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저는 대다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하트웰의 경험에 의하면 섬유근육통 진단을 받은 환자들의 대다수가 정맥부전 환자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지금 모아서 논문을 쓰려고 자료도 지금 정리하고 준비 중인데, 정맥부전 치료를 통해서 증상이 만족할 만큼 개선된 환자 비율이 75%에 달합니다. 그 이유를 생각하면 통증의 원인에서 정맥부전이라고 하는 원인을 배제하고 그동안 검사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정맥부전 때문에 아픈 사람들은 그동안 원인 모를 만성통증으로 분류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이 정맥부전과 통증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그동안 연구가 좀 미진했죠. 특히나 상체 정맥부전은 더욱더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지금 섬유근통 진단을 받은 환자분들 중에 또 상당수가 하체뿐 아니라 아까도 전신성을 얘기했는데 상체의 통증들을 많이 가져오는데, 이 상체 통증들의 원인들이 정맥부전 경우가 또 대단히 많죠. 김 원장님 우리 병원 오셔서, 전 원장님도 마찬가지고 섬유근육통 진단을 받은 환자들 중에 놀랍게 개선된 환자분들 셀 수도 없죠. 하루에 한 명은 꼭 있는 것 같아요. 하루에 한 명까지는 아니지만 그 정도로 꽤 자주 보고, 또 증상 개선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놀랍도록 되죠. 즉 진짜 난치병이 아닌 거죠. 그렇죠. 네.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하고 좀 다른데,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은 진짜로 난치성인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정말 일부는 정맥부전인 환자들이 있었어요.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진단받는 환자들 중에도. 근데 그 CRPS 진단은 정말 그 중에 일부만 이 정맥부전 환자인데, 섬유근육통 진단을 받은 환자들은 정말 대다수가 정맥부전 환자라고 볼 수가 있죠.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섬유근육통 진단을 받았다고 낙담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나는 이제 평생 못 고치는구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정맥부전이 원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정맥부전에 대한 정밀한 검사를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체 정맥부전을 진료하는 사실상 없지 않을까요? 거의 없죠. 네, 저희 이제 하트웰에 계시다가 나가셨던 이제 원장님들 몇 분, 그 중에 몇 분만 이제 상체를 좀 보시고, 그 외에는 거의 보는 데가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기도 아직은 참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왜냐면 이 얘기 듣고서 이 영상 보고 나 정맥부전일 수 있겠다. 그래서 어디 갔는데 에이 무슨 소리냐. 출신이? 또 일반 클리닉 갔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아니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이건 또 좌절에 빠지고 하실까봐 참 조심스러운데, 하지만 내용을 좀 살펴보시고, 다음번에 한 번은 왜 그러면 섬유근통 진단받은 환자분들이 왜 정맥부전에 의해서 이런 증상이 올 수 있는지를 사례별로 좀 설명드리는 그런 기회를 가지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워딩이 주는 것도 저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보통 저희 이제 정맥류와 정맥부전을 여전히 이제 헷갈리는, 환자분들은 당연하시고 의사들조차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개념 정립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저도 그랬고요, 사실. 근데
하지 정맥류라고는 명칭을 일반적으로 쓰잖아요. 상지? 이건 상지는 전혀 상관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래저래 이름을 그렇죠. 그러니까 워딩이 사실 되게 중요한 건데. 하지 정맥류에서도 사실은 하지를 빼야죠. 네. 정맥부전은 상지에서 생길 수 있기. 근데 영어에는 하지란 말이 없어요. 그치, 웰코스 맞아요. 베인이잖아요. 혈관이 포도송이처럼 늘어났다가 정확한 워딩이고 웰코스 베인의 하지라는 얘기는 없는데 그걸 이제 한국어로 갖다 붙이면서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자, 이제 섬유근통 진단에 아까 이제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온몸의 구석구석에 여러 부위가 해당이 되는데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해요. 이거를 알고 나서는 사실 우리 정맥이라는 게 온몸 구석구석에 다 뻗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의사들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한 진단을 의심을 못 하지 않았을까. 왜냐면 이걸 알고 이거를 치료했을 때 좋아진다는 걸 알면 당연히 그걸 의심을 했을 텐데 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당연하죠. 이 섬유근육통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 드릴 말씀이 많기 때문에 나눠서 찍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